네, 자료가 준비될 동안 잠깐 인사 말씀드리고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획 섹션의 사회를 맡은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 부장을 맡고 있는 동서대학교 최현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학회에서 보내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부제에서 재미와 상상력이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네 분의 발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재미와 상상력이 공헌이 되는 주제들이고요. 또 인문학적으로 접근하신 발제들이라서 관심 가지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기획 섹션은 모두 네 분께서 발표하실 계획이시고요. 한 분당 15분씩 발표하실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0분간의 종합 토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인쇄물에는 네 분의 종합 토론이 인쇄되어 있습니다만은 세 분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번 정정 말씀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연해 주실 우리 발표자께서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양과정의 김희경 교수님이십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경입니다. 네, 빨리 앉으십시오. 네. 시작합니다. 네. 아까 임대원 교수님께서 어뮤즈먼트의 반대말이 보호르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이제 재미 창작소라는 걸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항상 재미를 추구하지만 정말 재미없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늘 그러니까 보는 거는 OTT만 계속 보고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OTT가 유일한 지금은 재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이제 밖으로 나오면 에너지가 좀 솟아가지고 집에서 좀 반대되는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를 두고 한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항상 이제 그렇죠.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영화 어땠어? 라고 우리가 물어볼 때는 되게 재밌었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재밌었다? 없었다? 별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도대체 뭐가 재밌는 거냐? 뭐가 재밌는 거냐? 그러니까 재미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잖아요. 각자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파트가 재밌는데 누군가는 재미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편성이나 이런 상식, 코먼센스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 아주 주관적인 그래서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리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재미의 어원을 찾아보면 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분이 많고 좋은 맛이 재미의 어원이더라고요. 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우리가 사실 맛이잖아요. 맛미자를 쓰더라고요. 맛인데 재밌는 맛, 양분이 많다라는 맛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지는 않아요. 콘텐츠를 보면서. 그렇죠? 재밌구나, 웃기구나, 나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구나, 심리적으로 너무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상력과 문화 콘텐츠 수업을 할 때 재미를 항상 먼저 건드려주는 수업을 하거든요. 그때 보면 이제 여러 학자들이 내린 정의, 어떤 학자는 쾌락주의자들의 쾌락 활동이다라고 아주 한정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약간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닐까, 재미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문화 콘텐츠에서는 반드시 다뤄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학술 대회에서도 제가 10년인가 11년 전에 전주대학교에서 이 비슷한 주제로 제가 발표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많이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전히 이제 재미없게 살지만 재미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이 주제가 너무 저는 마음에 들어서 한번 다뤄봐야겠다라는 아주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한 가지 후회하는 점은 그때는 필이 받쳐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썼는데 실제로 글을 쓸 때 왜 이렇게 제목을 지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봐도 저 대제목이 뭘 의미하는 건지 생각이 막 들면서 사실은 부제목이 제 주제 발표에 맞는 것이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뮤즈먼트 리터러시라는 걸 한번 해보자라고 주장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리터러시가 이제 읽고 쓰고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능력, 뭐 제대로라는 이제 수식어가 붙겠죠? 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단 그렇게 하려면 일단 재미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 전반적인 상황을 가지고 교과목 설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혹시나 어떤 선생님들께서 이런 비슷한 수업을 하실 때좀 뭐 참고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약간의 레퍼런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해봤습니다. 목차 대충 이렇고 근데 왜 재미를 이제 인문학으로 끌어들여야 할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문화 콘텐츠학이 대학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외대나마 다른 기타의 서울에 있는 많은 대학들은 인문학 베이스에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인문학으로 끌어들이려면 일단 감정 반응만 그건 아니다. 다른 차원에서 즉 인간의 욕구, 욕망, 소원을 좀 건드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미의 본질적 가치로 한번 환원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재미를 좀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늘 뭐 나오는 이 어르신인 토이즈가 어르신께서 놀이와 재미는 문명 형성의 근본 요소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호모 파베라라고 보시는 분은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사피엔스라고 보는 건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루덴스 개념에서 보신 거죠.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재미는 사실은 사람 움직이게 하는 어떤 모티베이션이 되는 요소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소비하거나 아까 앞에서 이제 그 계란이 온다 팀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보시면은 소비 생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재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재밌게 해줄까를 고민해서 이 우리가 좋아하는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의식을 한번 제기를 해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는 이 재미를 그냥 기본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성이 돼서 재밌을까? 이것이 주는 사회적 의미가 또는 개인적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까지 한번 가보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왜 학문에서 재미를 그동안 그렇게 자주 혹은 많이 다루지 않았고 좀 약간 소외를 시켰을까를 저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같이 이제 별 진지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학문이라는 것이 너무 고상해야 된다 또는 아주 이론적 기반이 굉장히 공고해야 된다 이런 식의 약간의 엄숙주의에 매우 갇혀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문은 되게 고상한데 놀이는 그걸 해서 밥이 나와 돈이 나와 뭐 이런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의 가치관이 놀이를 학문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좀 가로막는 장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떤 학문적 지표를 과연 재미를 가지고 학문적 지표를 만들 수 있을까? 정량이든 정성이든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지표 부족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게 효율성이잖아요. 이게 가치가 있는지 쓸데가 있는지 돈을 벌 수 있는지 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끌어들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해서 그 소외를 당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산업기술 중심에 편향된 우리 저는 이제 개발자 출신이기 때문에 산업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와서 인문학을 배우니까 저한테는 좀 아우미가 오게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 구현 방식에 대해서도 뭐 기술을 제가 다룬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이 기술 때문에 어느 정도 따라가기도 좀 힘든 상황이 됐을 때 인문학자들은 기술도 접근하기 힘든데 어떻게 재밌게 기술을 또 끌어들여서 연구를 할 수 있게 할까까지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다 파편화된 거죠. 이것들 심리학다로 사회학다로 미학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문학 콘텐츠는 아까 뭐 25년밖에 안 된 학문이가 정체성이 없다는 얘기를 10년 됐을 때도 들었고 5년 됐을 때도 들었고 15년 됐을 때도 들었어요. 근데 저는 아예 이 학문이 정체성이 없다라고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인접 학문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한번 얘네들 간의 연결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문학 콘텐츠의 재미를 바라보는 어떤 통합적인 체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이유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뮤니스먼트 리터러시라는 거 한번 제안을 해볼까라고 하면서 이제 제안을 해봤는데 뭐 리터러시라는 것이 비판적으로 읽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데 이때 비판은 뭘 잘못했네, 뭘 잘했네, 뭐 나쁘네, 좋네 이런 비판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한 10% 정도 차지하고요. 제대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요. 포괄적으로 한번 재미를 다뤄보자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재미의 관점을 좀 확장해보는 것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메이먼트 리터러시를 다룰 때 필요한 역량이 뭐 이런 역량들인데 어찌 보면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역량과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비판적 분석이 아까 말씀드린 잘못했다 잘했다 나쁘다 나쁜 콘텐츠다 좋은 콘텐츠다가 아니라 서사 문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상 게임 같으면 보상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해서 몰입을 하는 심리적 기제가 뭔지 뭐 콘텐츠 내에서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분명하게 파악해보는 과정을 말하고 그다음에 생산 과정, 기획 디자인, 유통 또는 뭐 알고리즘, 뭐 플랫폼 자본주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알고리즘만 해서 생산을 해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끝에는 결국 아무리 재미있는 것도 좋지만 너무나도 지나치게 우리 요즘에 쇼폼 그냥 누워서 보면 2시간 훌딱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성찰, 게이미피케이션을 게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해서 순기능으로 바라보는 능력까지 그걸 가지고 개발하는 능력까지 가보자 라는 차원에서 했고요. 그래서 국가복 설계를 방향을 한번 이렇게 잡아봤어요. 분석, 성찰, 실천. 이 분석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모듈 1, 대체. 그러니까 재미 구조를 분석해보는 거죠. 우리 뭐 어느 경우에는 어떤 모상이 있는가, 어떤 서사구조를 갖고 있는가, 어떤 매체 문법을 갖고 있는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재미에는 어떤 사회학, 심리학, 숨겨진 이데올로기, 팬덤 문화는 어떻게 되는가,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은 과연 우리한테 선한 영향력을 주는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렇게 배우면 저는 문화 콘텐츠 하겠든 뭐든 항상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론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모듈 1과 모듈 2를 거친 다음에 만들어보자. 기획을 하든 실적을 만들어보자. 까지 가는 커리큘럼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1주, 5주, 6주, 11주, 12주, 15주, 15주 커리큘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4주, 5주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1주에서 5주는 해체 단계인데 재미가 뭐냐 정리 한번 내려보고 그다음에 재미의 심리학에서 여러 재미 이론가들의 이론이 있잖아요. 보이즈가 로제카이와 뭐 라프, 포스터 이런 사람들의 이론을 한번 다뤄보고 그다음에 저는 항상 이걸 다루는데요. 우리가 콘텐츠 재밌다고 느끼는 거는 제 욕구나 제 욕망이나 저의 소원을 대신 들어주는 콘텐츠가 되게 많아요. 돈을 많이 번다, 명예를 생기게 한다, 힘을 가지게 한다, 마법사가 되게 한다 이런 것들. 제가 마법사가 될 리가 없잖아요. 될 수도 없고. 해리포터를 좋아했던 이유는 소원을 들어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많은 아이들의 소원은 뭔가 힘을 가지고 내가 이룰 수 없는 뭔가 갑자기 짠을 원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소원 성취를 해주는 거죠. 모든 마법사들이 나오는 거는 요구라고 하는 거는 식욕, 성욕, 수면력이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콘텐츠를 되게 많고 욕망은 엄청 많죠. 무력, 뭐 명예형, 뭐 누구냐 베슬로의 욕구 5단계는 욕망도 사실 포함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재밌었다는 거죠. 저 세 개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밝혀보는 거를 수업실에서 항상 다룹니다. 그다음에 서사의 미학적 구조는 우리가 늘 하듯이 어느 부분에 발생이 있고 어떻게 해석가 되고 어떤 스토리텔링이 일어나고 어느 부분에 유머가 있고 서스펜스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걸 좀 해체를 사례를 주죠. 그래서 사례는 게임을 수도 있고 영화 드라마 생각하고 눈물과 입에 이런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매체가 없다면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OTT. 기존의 그 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매체일 때와 인터랙션이 있는 그런 매체와 그 다음에 아무 데서나 볼 수 있고 시공간의 차이 없이 볼 수 있는 OTT의 매체별 재미는 어떻게 다를까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거기에 각각의 플랫폼마다의 또 재미 요소가 발견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례 분석해보고 2단계에서 핵심은 뭐냐면 재미가 뭐냐 블랙박스 한번 열어보자. 열어보면 어떤 게 재미가 있는지가 끄집어서 나올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해체라는 걸 잡아봤고 그다음에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와 개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한번 보는 거죠. 재미만 있으면 안 되겠죠. 정말 그 쾌락적이고 감각적인 재미에 플러스 뭐가 있느냐. 그래서 한 이데올로기적으로 한번 분석해보자. 정체적인 것도 한번 분석해보자. 그 다음에 마케팅을 어떻게 하기를 재밌을까? 소비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해서 마케팅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팬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저작권 침해나 과몰입에 중독이 됐을 때의 윤리적인 문제들. 저 이거 AI로 만들었거든요. 원고는 제가 쓰고요. AI한테 주문해서 이 원고 업로드하고 PT 만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전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네. 자,
제 저작권으로 얘는 또 다른 2차 저작물을 PT로 만들어줬죠. 굉장히 신속하게. 몇 개 이제 제 방식대로 고치를 했습니다. 자, AI가 나왔을 때의 그 저작권 그다음에 그거는 누가 가지고 가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다뤄볼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재미도 이제 기술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AI, 뭐 알고리즘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메타버스 많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새로 탄생함으로 인해서 재미 경험이 당연히 바뀌겠죠. 이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류, 글로벌 확산은 어떤 경로로 되고 있는가, 그 국가에 넘어갔을 때 과연 우리의 글로벌 재미가 글로벌 재미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다면 어떤 요소 때문에 가는가 이런 것들 해보고 이제 친구들한테 과제를 한번 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재구성의 마지막 단계이긴 한데요. 이제 실제로 이거 해보는 거죠. 이 앞에 두 가지의 모듈을 배운 다음에 아이디어 발상을 통해서 이 재미를 어떻게 집어넣어서 기획을 해볼 것인가. 그 다음에 게이미피케이션은 사실은 뭐 그 게임에서 유래를 했지만 드라마나 영화에 넣지 못할 이유는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의 기본 원리인 몰입보상 경쟁을 좀 넣어서 기획관에서 한번 세팅을 해보는 거죠. 그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보는 건지. 그 다음에 심층 비평 프로토타입 이런 게 있는데 그 프로토타입은 한번 기획한 아이디어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실험체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파일럿 프로그램처럼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될지 안 될지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고 동료 학습을 통해서 서로 이제 비평이나 서로 조언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최종 발표를 통해서 이 최종 발표 이제 수정된 발표가 되겠죠. 이렇게 거쳐서 핵심 목표는 이 이제 문화 콘텐츠 어뮤즈먼트 수업을 하고 나서 핵심 목표는 창의적인 생산자 되기. 그러니까 뭐 앞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는 향유자라고 이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생산자이자 향유자가 되는 방식을 15주 수업을 쭉 배우면서 같이 습득을 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 어떨까. 그래서 재미 가치를 창출하는 역량 있는 인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앞에 그 에그 이즈 커밍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기에 소속돼 있으신 분들은 문화 콘텐츠학과 소속도 그러니까 출신도 아니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분들은 이런 거 배우지 않으셔도 굉장히 잘하시고 있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창의력이 사실 길러지는 것인가 아니면 타고나는 것인가 협업을 통해서 생성되는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만약에 정말 내 베이스에 재미를 창출하는 능력이나 창의력을 창출하는 능력이 없다면 이런 수업을 거쳐서 요만큼이라도 끌어올려주면 그 없는 창의력이 또는 없는 재미 능력이 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이렇게 짜봤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이런 식의 확장이 교육적으로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의 하나의 제안이긴 한데 이렇게 해서 사실은 문화 콘텐츠 연구자 아니라 산업계나 그런 PD가 된다거나 이런 쪽으로 나가실 분들한테 역량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발판, 그다음에 문화적 담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획, 그다음에 정말 제일 좋은 저 위에 있는 우측 상단에 있는 저건데요. 교육산업연구가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깨놓고 말하면 교육은 교육대로, 산업은 산업대로. 제가 이렇게 여기서 뭐 연구를 한 지도 꽤 됐지만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발표하고 뭐 이런 학술대회하고 이런 내용이 산업계로 잘 가는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몰라서 모를 수도 있지만 잘 안 가는 것 같다는 거죠.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닐까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넘어갈 수 있어서 그게 진짜 연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커리큘럼이 현장 중심의 어떤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그만큼의 기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이 수업이 시리즈 수업이 된다면 나중에는 커리큘럼을 좀 고도화해서 계속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뭔가 신층 학습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미연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 문화 콘텐츠와 어뮤즈먼트라고 하는 교과목을 운영하시고 설계하시면서 하셨던 그 실증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좋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장과 2장에 있었던 그 비판적인 분석 능력 부분을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한 번 더 박수로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실 임동우 교수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우 교수님께서는 몰입형 전시라고 하는 소재를 정서적 보상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습니다. 주제는 몰입형 전시의 공감각적 어뮤즈먼트 효과입니다. 임동우 교수님께서는 대구대학교 문화예술학부에 계십니다. 박수로서 강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동욱입니다. 오늘 주제가 어뮤즈먼트라고 하는 개념인데, 아직까지 어뮤즈먼트가 어떻다라고 하는 규정이 이론마다 또 다르고 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조 발표에서 임대근 교수님이 어뮤즈먼트의 어원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또 김희경 선생님이 어뮤즈먼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분석하면 이해가 쉬워질까 하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는 그 다음으로 이 어뮤즈먼트라고 하는 이 개념을 실제 콘텐츠에 적용을 한 사례를 분석하고 소개해 드림으로써 어뮤즈먼트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의 제목은 몰입형 전시의 공감각적 어뮤즈먼트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몰입형 전시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몰입을 유발하는 전시, 요즘에 많이들 유행하고 있죠. 벽 전체나 바닥 전체를 영상으로 도배해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는 그 전시를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 이 두 가지 사례는 시각 청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 감각까지 결합시켜서 어뮤즈먼트 효과를 훨씬 더 높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몰입형 전시는 통제된 시각과 청각으로 몰입을 유도하는 건데요. VR 같이 이렇게 고글을 쓰는 방식이 아니라 3차원 공간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동굴 형태의 어떤 공간의 벽이나 바닥이나 천장 같은 그런 영상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콘텐츠를 가리킵니다. 관람을 할 때 자기가 어디에서 관람하던 어느 포인트에서 바라보든 상관없이 자유도가 확보된다는 게 특이한 점인데요. 세계 3대 몰입형 전시업체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3대 전시업체라고 하면 프랑스의 퀼티르 에스파스가 있고 일본의 팀랩이 있고 한국의 디스트릭트가 있습니다. 세 가지 기업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퀼티르 에스파스는 프랑스에서 빛의 채석장으로 시작을 했지만 제주도에 빛의 벙커라고 하는 것을 지어서 몰입형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퀼티르 에스파스의 특징이라고 하면 순수 미술 작품들을 위주로 해서 영상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다른 프로젝션 매핑이라든가 컴퓨터 그래픽 영상들을 보면 뭐 불이 난다든가 넘어진다든가 뭐 그런 화려한 모습들이 많은데 퀼티르 에스파스는 특이하게도 고전 미술 혹은 근대 미술의 거장들의 작품을 오리고 붙이고 움직이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순수 미술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장치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뉴욕에도 빛의 홀인데 제가 채석장이라고 부르는데 빛의 홀을 또 개관을 했고요. 서울의 워커힐 호텔의 빛의 극장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벽과 바닥이 모두 영상으로 컴퓨터 그래픽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빛의 패브릭이라고 하는 장소까지 만들었는데 이 장소들의 공통점은 유휴 공간 혹은 폐기 공간이라고 하는 버려진 공간들을 재생시켜서 몰입형 전시에
공간으로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의 팀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랩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물이 폭포가 흘러내려서 시냇물이 퍼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이런 거를 완전히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려서 유명해진 업체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사우디 제다에 있는 몰입형 전시인데, 그리고 벽과 바닥과 천정을 전부 다 거울 처리를 해서 그 공간에 발을 들였을 때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거울이고 어디가 현실인지 모르게 만드는 이런 식의 전시를 거의 처음 기획을 해서 실행에 옮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요즘의 몰입형 전시들은 꼭 이런 식의 3차원 무한 3차원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게 유행이 됐습니다. 이건 도쿄에 있는 플래닛 도쿄고요. 또 팀랩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나무, 물, 바위 이런 자연 소재들에다가 프로젝션을 쏴가지고 특이한 광경을 만들어낸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후네 야마라고 하는 일본 규슈에 있는 지역에 가면 이렇게 콘크리트 기둥 같은 거를 설치해 놓고 그 콘크리트 기둥 사방을 프로젝션으로 덮어서 마치 그 기둥이 신비한 기둥이 땅에서부터 뚫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모더리스라고 하는 전시관인데요. 팀랩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인터랙티브 기능을 넣어서 사람들이 영상에다가 손을 대면 센서가 감지해서 그 부분은 영상이 피해간다든가 변형이 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조명을 달아가지고 무한한 공간을 만드는 그런 것도 팀랩이 잘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한국의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아르테 뮤지엄으로 유명하죠. 아르테 뮤지엄이 우리나라에도 여러 군데가 있고 해외에도 있는데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다란 공간 전체를 오로라와 파도 같은 걸로 채워가지고 사람들에게 몰입감을 주는 그런 기획을 했습니다. 제일 유명한 거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거리에 있는 기역자형 디스플레이죠. 이걸 가지고 파도가 그 안에서 어항 안에서 파도가 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면이지만 입체적인 효과가 나도록 컴퓨터 그래픽을 만든 걸 아나모픽이라고 하는데 이 아나모픽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바이에도 아르테 뮤지엄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두바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야자수, 사막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한 전시관입니다. 여기는 이제 강릉의 아르테 뮤지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게 이렇게 파도가 치는 모습을 만들어 놨는데 양쪽은 거울입니다. 그래서 끝도 없이 확장이 되는 느낌을 주죠. 이게 아르테 뮤지엄 제주고요. 그래서 이런 몰입형 전시와 어뮤즈먼트와의 관계를 설명한 이론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체험 경제 이론으로 보면 수동적이었던 관람자, 그냥 시각적으로 바라보기만 했던 관람자를 능동적으로 걸어다니면서 체험하는 주체로 바꿔놓았다는 점이 독특하고요. 프레젠스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 실제 현실 속에 있는 듯한 실제감을 구현한 이런 것들을 프레젠스라고 부르는데 몰입형 전시가 점점 프레젠스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기술 장치를 아예 은폐시켜서 보이지 않게 해서 아무것도 매개하는 어떤 도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비매개라고 하는 개념도 관련 이론으로 쓰일 수 있겠습니다. 어뮤즈먼트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 어뮤즈먼트를 엄밀히 따지면 엔터테인먼트하고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굳이 구별을 하자면 여러 가지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엔터테인먼트는 우리가 보통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영상, 음악, 공연, 비디오 게임
이런 식으로 뭔가를 지속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몰입이 되는, 그러니까 시각적 관람 중심의 수동적인 즐거움을 얻게 되는 이런 장치들을 엔터테인먼트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어뮤즈먼트는 신체적인 참여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즐거움이 느껴지는 그런 콘텐츠를 말하는데, 놀이라고 하는 몸으로 하는 놀이라든가 테마파크, 오락실, 그 다음에 게이미피케이션 이런 것처럼 순간적으로 몰입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걸 어뮤즈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뮤즈먼트 산업이라는 말보다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놀이동산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 파크가 아니라 어뮤즈먼트 파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종의 개념의 구분을 짓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어뮤즈먼트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조금 더 파들어가면 어떤 장점들이 있는가? 첫 번째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정동적 가치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정동이라고 하면 의식적인 감정, 내 기분이 나쁘다, 누가 꼴 보기 싫다 하는 이런 의식적인 감정 이전에 몸에서부터 그 감정을 유발시키는 느낌들이 올라오는 걸 정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적인 즐거움들을 겪다 보면 이 콘텐츠 재밌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는 정서가, 즐거움의 정서가 생겨난다는 거죠. 하미징하 같은 경우에는 일상과 분리된 특정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걸 놀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칙센트미하이 심리학자로 오면서는 자발적인 몰입을 플로우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어뮤즈먼트하고 가까운 그런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뮤즈먼트 중에서도, 몰입형 전시 중에서도 또 다감각, 여러 감각을 이용한 그 전시하고 관련된 이론들은요, 체화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멜로폼티가 얘기한 체화, 의식을 하기 이전부터 몸을 통해서 우리가 공간을 지각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정동이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르틸 홀텐이라고 하는 학자가 감각 마케팅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얘기한 건 시각, 청각뿐만 아니라 촉각, 후각 이런 것까지 다감각이 결합이 될 때 즐거움이 증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몰입형 전시보다는 다중감각적 몰입형 전시가 훨씬 어뮤즈먼트 효과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팀랩의 플래닛 도쿄, 그다음에 디스트릭트의 아르테 뮤지엄을 간단하게 관람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가면요, 무조건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신발 양말을 벗어야 되는 게 특이하거든요. 근데 신발 양말을 벗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시작부터 비탈길이에요. 차가운 물이 내려옵니다. 그럼 그 차가운 물을 밟으면서 각성 효과를 느끼면서 일종의 관문을 통과하는 그런 정화되는 그런 기분을 줍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무릎까지 물이 차 있는데 이게 굉장히 따뜻해요. 따뜻하고 이 우유 빛깔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물고기가 논이는 그런 영상들을 프로젝션을 쏩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뭔가 몽환적이면서도 따뜻한 신체 감각적인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물고기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물고기를 손으로 건드리면 센서가 인식을 해서 물고기가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는 그런 서로 인터랙티브한 점들을 개발을 많이 해놨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 무한 공간에 들어간 사람이 지금 맨발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신발 신고 들어가지만 여기서는 발이라고 하는 촉감을 지속적으로 자극을 줌으로써 새로운 감각적인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거죠. 중간중간에 통로가 있는데 통로마다 바닥의 텍스처가 다릅니다. 어디는 좀 매끈매끈하고 어디는 좀 까칠까칠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촉감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둡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맨발로 이렇게 관람을 하고 있죠. 반면에 디스트릭트의 아르테 뮤지엄을 살펴보면요, 이 향기라고 하는, 향수라고 하는 걸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조향사라고 부르죠. 그 향수 제작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각 전시 테마에 맞는 향수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이 가득 차 있는 전시실에 들어가면 꽃향기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밀림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영상을 틀 때는 포레스트라고 하는 향수를 분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플라워, 비치, 포레스트, 워터폴, 가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향수들을 개발했는데 이걸 실제로 샵에서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몰입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그 경험을 집에까지 가져갈 수 있게 그 후각적인 인상을 깊게 남기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다중감각이 어떻게 공감각이라고 하는 좀 상위적인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가 그 메커니즘을 살펴보면요. 플래닛 도쿄는 촉각 기반으로 몰입을 유발하고 아르테미지엄은 후각 기반으로 몰입을 유발합니다. 근데 플래닛 도쿄는 이제 인터랙티브 센서가 있고 그 다음에 관람객이 실제로 자기 몸을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일종의 하위증화가 얘기한 놀이 같은 이런 즐거움을 주는 게 특징이고요. 아르테미지엄은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컴퓨터 그래픽 아나모픽 기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체를 완전히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은 압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거기 향기를 더해가지고 쾌락과 힐링이라고 하는 감정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때 제가 층위가 어뮤즈먼트가 발생하는 층위가 3단계로 나눠 볼 수 있겠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각 혹은 다중감각 입력층입니다. 그래서 전시 공간에 설계된 대로 여러 감각 자극들이 들어오는 층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정서 혹은 정동 활성화층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움직이면 이 세상도 반응한다라고 하는 효능감 혹은 따뜻한 물이 주는 이완, 그 다음에 거대한 환경이 주는 압도감, 그리고 내가 특별한 곳에 와 있다는 장소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동과 정서가 활성화되는 층위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놀이를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즐거움이 느껴진다든가 아니면 한드가 얘기했던 그 숭고한 어떤 기분이 드는 그런 몽환적인 세계에서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어뮤즈먼트라고 하는 것이 산출되는 이런 층위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몰입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을 도식으로 간단히 만들어 보면요. 몰입형 전시는 일단 시각적으로 자극이 있습니다. 뭐 청각적인 자극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거기다가 이제 촉각이나 후각 같은 다중감각을 추가를 하면 거기서 정동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정서가 유발되고 어뮤즈먼트라고 하는 효과가 발생을 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몰입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공감각적 몰입형 전시를 만들겠다 하면 두 가지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 감각의 혼합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그러면 피드백, 촉각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러면 후각이라든가 소리와 함께 영상이 움직이는 사운드스케이프 이런 걸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압도와 이완이라고 하는 긴장과 이완이라고 하는 리듬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래닛 도쿄는 전시실과 전시실 사이를 굉장히 어두운 복도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빛에서 어둠으로 이런 식으로 대비를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테미지엄 같은 경우에는 동적인 파도가 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배치를 해가지고 압도적이기도 하고 그걸 보고 아까 말씀해주신 뮤즈 멍 때리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이완이 되기도 하고 이런 리듬 조절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연구 결과를 살펴봤더니요. 어뮤즈먼트는 면역 기능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의학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경 선생님 말씀하신 어뮤즈먼트 콘텐츠가 좀
평가절하를 받는 것에 대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면역에 좋고 심혈관에 좋다 이렇게 딱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임동욱 교수님께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능동적인 참여가 정서적인 침착으로 이루어지는 세 단계에 대해서 본문에서 저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발제를 네, 준비하고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원재 교수님, 네, 준비하시는 동안 네,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발제는 조금 더 실증적인 주제입니다. 소재입니다. 네. 한류에 대한 소재이고요. 암과 끼어들음의 콘텐츠로서의 향유, 한류라고 하는 주제이고요. 세 번째 발표하실 재원재 교수님은 동국대학교 한류융합학술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시고 있으시고요. 네, 역시 동국대학교 사학과에서 네, 강의를 하시고 있습니다. 네,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되면 네, 바로 박수로서 강연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짧게 강력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콘텐츠 업계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저는 교육학을 전공해서 교육 철학과 교육 공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뜻한 바가 있어서 한류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있는데 왼쪽에 아까 그 후배 연구자들이 한 걸 보니까 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았어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것들, 커리큘럼 등등 연구하는 것들을 다 포스터에 박아놨는데 하나하나가 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와 논문이었었습니다. 재밌었던 것은 이 한류라는 것이 왜 인기가 있는지를 알려면 콘텐츠 속으로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콘텐츠 산업에 계시는 분들에게 몇 가지 조금 인사이트를 좀 드릴까 해서 이 자리를 좀 잡았고요.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콘텐츠를 잘 못 만들어요. 그리고 한류라는 것이 사실은 콘텐츠를 타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도대체 한류가 왜 인기가 있는가를 좀 따져보면 그거에 대한 근거 제시가 조금 있다고 하면 뭔가 조금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암과 끼어들음의 콘텐츠로서의 한일성인데요. 제가 한국인 연구만 20년입니다. 한국인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한국인의 그 정서는 무엇이고 한국인이 만드는 컨텐츠는 왜 다른 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먹힐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류의 심리는 곧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지적이죠. 굉장히 시험을 좋아하고 시험을 싫어한다고 말하지만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한국 사람은 시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독서 3분과에서 시작이 됐죠. 600년대 신라에서 시작해서 과거 여러분들 봤었던 뭐 학력고사 세대, 본고사 세대, 수능세대까지 수능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시험까지 도달했잖아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나라 사람 말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아는 거를 즐기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장기두다, 바둑두다, 훈수조가 우선 살인사건 나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안 되냐 해갖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 중 하나는 자막입니다. 우리나라 콘텐츠를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게 자막이 너무 많아요. 저는 외국에서 오랜 생활 공부를 하다가 한국에 왔는데 외국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한국에서 텔레비전을 켰는데 너무 자막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자막이 왜 있는가를 연구해 보니까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알려주고 뭐 하면 여긴 어디다, 이 사람은 누구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콘텐츠가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하고 지식이 만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얘는 누구다, 연개소문이다. 연개소문은 어디서 뭐 했다. 슬기로운 전공인가 그거 있잖아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할 때 보면 잘 보시면 여러분들 자막이 나와요. 어떤 자막이 나오나요? 지금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전문 용어에 대한 자막,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약어, 약자들, 의사들만 쓰고 있는 그 은어들에 대한 자막도 나옵니다. 슬기로운 감방생활도 있었어요. 거기 보면 자막이 계속 나오죠. 한국 사람은 굉장히 지적이에요. 자막을 상당히 사랑합니다. 자막이 없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잘못된 콘텐츠, 잘못된 영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막을 사랑하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갖고 있는 심리 기저에는 깔려 있다는 거예요. 지식을 좋아한다는 것이.
특히 역사성이 주는 묘미가 강력하죠. 여기에 지금 제 선배 연구자들도 계시고 한데 응답하라 시리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응답하라 시리즈를 동갑내기들하고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응답하라 시리즈를 부모님하고 보면 부모님과의 소통이 드디어 시작이 돼요. 아, 저건 내가 아는 거야. 넌 모르지? 이러한 어떤 심적인 쾌감, 약간 지식이 주는 우월성을 강력하게 내뿜습니다. 역사 컨텐츠는 정말 많죠. 근데 너 강감찬의 본명이 뭔 줄 알아? 아버지가 붙습니다. 애가 몰라요. 아버지가 또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또 상호 교류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시는 배우들 다 가명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본명을 알고 있다. 그러면 나 혼자만의 뿌듯함을 갖습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해줘. 근데 나 혼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요. 근데 이러한 정서가 계속 흘러가고 다른 나라까지 전파가 됩니다. 이 사람이 공유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의 본명 알아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모르지. 나만 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공지철입니다. 지철이에요. 이제 아셨죠? 어디서 여러분들도 뿌듯하실 수 있어요. 여기가 어딜까요? 혹시 아시는 분? 요 배경이 주문지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저만 합니다. 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주문지라는 곳이 또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자, 강릉 출신 손 들어보세요. 강원도, 강릉. 이렇게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의 대화라든가 이 사람의 극중 스토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배경에 깔리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서가 고스란히 한류라는 곳을 타고서 넘어 가고 있어요. 계속 넘어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류 연구를 한국 사람들하고 하지 않아요. 한류 연구를 한국 사람들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억해죠. 제가 가깝게 지내는 일본인 교수들, 튀르키예 교수들, 혹은 저 멀리 독일, 미국 교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너 도깨비 배경이 뭔지 알아? 제가 그 사람들한테 배운 거예요. 도깨비 배경이 강릉 주문지였다는 걸 제가 그 사람들한테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몰랐지? 야, 어떻게 한국 사람이 이런 걸 몰라? 한국 사람 똑똑하다며 너 왜 몰랐어? 자기들끼리 좋아. 우리나라 정서가 그대로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딘 줄 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온 건지 혹시 아세요? 동백꽃 필 무렵인가요? 사실 저는 안 봤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잘 안 봐요. 근데 여기가 포항이래요. 포항 구룡포래요. 근데 포항 구룡포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스토리 내용이 부실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옹산이라고 하는 가상의 배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한국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을 건드린 거고 한국 사람들의 지적 지배력, 지적 승부력을 계속 건드리는 콘텐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고 이러한 전개 과정은 전부 다 외국에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요즘에 신서유기에서 무슨 퀴즈 내잖아요. 그런 거 따라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 내주고 똑같습니다. 자기가 어딘지 아시는 분 상품 주고 상금 주고 그런 놀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 한류예요. 한류가 스크린에 어떻게 보여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향유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지적 호기심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왜 유독 우리나라 스크린만 틀어놓고서 그런 걸 하느냐 물어봤어요. 만만하답니다. 만만하대. 우리나라 콘텐츠는 만만해서 좋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미국 콘텐츠 갖고 오면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아, 저거 미국 거라 별로예요.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뭐 관심 없어요 라는 거예요. 일본 거? 혹시 뭐 계십니까? 아주 싫어한대요. 왜냐면 이 사람들의 그 생각에도 깔려 있는 거예요. 정서 자체가 대만도 별로 안 좋아하고 중국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데 유독 한국 거가 먹히는 이유는 한국은 만만하니까라는 말을 많이 썼었어요. 그 뭐가 만만하니? 접근 가능성이 좋대요.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튀르키예라든가 이런 약간 신흥 개발도상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아,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라는 마음이 많대요. 근데 여기다가 헐리우드 갖다 놓으면 아우 저거는 너무 장벽이 높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저기 못 가요. 나 미국 갈 마음도 없고 이렇게 해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은 폐허 속에서 자라난 꽃처럼 성공하고 잘 자라나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서를 건드리는 거죠. 이런 것 자체가 어뮤즈먼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만들어진 제작 과정, 그리고 만든 사람들의 그 심리 속에서 나오는 행성도 그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동화력이 주는 쾌감이 또 많죠.
앞서 말씀하신 분 제가 성함을 까먹었는데 가상의 어떤 거잖아요. 가상의 어떤 그 배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서 몰입하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진짜 잘합니다. 제가 아까 여기 포스터를 봤을 때 마야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드는 친구의 걸 봤었어요. 박기범이라고 제가 기억하는. 제가 그걸 똑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블렌더라는 소프트웨어를 저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얘는 그거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모양을 만들고 역사학과에서 제가 가르칠 때는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넌 김유신을 만들어봐라. 너는 연개선을 만들어봐라. 연개선으로 김유신의 그림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거는 그냥 생각해놓은 겁니다. 상상합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그걸 갖고서 뚝딱뚝딱 만드는데 어떤 텍스트가 있잖아요. 사료에 있는 몇 구절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잘해요. 근데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 뭔가를 만들어보라 했을 때 그런 걸 잘 못하더라고요. 차이점을 제가 몇 년 동안 연구해봤더니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상력이 좀 풍부해요. 그리고 그 상상력 자체가 스크린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나라 거하고 우리나라 거의 콘텐츠를 비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연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미적 감각이라든가 가상성이라든가 그 구현하는 그 양식은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블록버스터는 뭐 미국이 좀 최고겠죠. 근데 심리적으로 묘사할 때 어떤 그 색깔이라든가 아니면 구도라든가 이런 거 잡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뭐 제가 약간 그 썰을 좀 풀면 김홍도하고 신윤복까지 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떤 그런 민족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한류의 심리는 곧 끼어듭니다. 이건 뭐냐면요. 유독 우리나라에서 만든 컨텐츠를 갖고 끼어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뭘 끼어드냐면 팬덤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시운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이런 가상이라든가 어떤 구현 기술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것이 한 50년 전에 나왔다 그랬으면 이미 세상은 뭐랄까 미류로 점령이 되었을 것 같아요. 미국 드라마 또 미국에서 나온 어떤 마이클 잭슨 같은 게 내 앞에 어떤 가장 내 손바닥에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래도 또 혹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발달하는 요 시기가 AI가 등장하고 우리나라도 호기를 맞은 거예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또 하나의 향유성을 줄 수 있는 거죠. 그 박기범이라는 친구가 여기 있군요. 미안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앞에 있는 게 더 낫네요. 만드는 거에 대한 재미를 저한테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만드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음악도 만들어보고 저는 그 교수이지만 예전에 가수로 데뷔도 했었고요. 음반도 만들어보고요. 노래도 만들어보고요. 근데 그때 그 어떤 작가적인 고뇌 그런 거는 요즘 좀 없는 것 같아요. 창작의 그런 기쁨은 있지만 창작의 고뇌가 없어서 이게 과연 뭐 재미가 있을까? 뭐 생각도 한번 해보긴 하는데 어쨌든 만드는 걸 참 좋아한단 말이에요. 만드는 거에 대한 기쁨이 나오고 그 만드는 거를 향해 가는 그 기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만드는 거에 대한 기쁨을 즉각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정말로 재미있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그 카메라 있잖아요. 영상 카메라. 그 영상 카메라를 처음에 ENG 카메라를 이따만한 거 90mm 무반동종 같은 걸 들고 다녔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얘는 방송국에서요. 근데 그게 점점점 진화되고 소니에서 지금 찍자마자 바로 볼 수 있는 화면을 만들었잖아요. 액정으로. 그 소니의 개발자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는 기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들자마자 돌려보기 때문에 재밌어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런 걸 만든 거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만들잖아요. 근데 그 만드는 기술이 쫙 깔렸잖아요. AI 덕분에 너무 쉬워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고 우리 몸속에 있는 한국인의 그 정서에 있는 어떤 가상성, 구현성이라든가 아니면 지적 호기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절대적인 호기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한류를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콘텐츠의 그런 모습이 자꾸 보여서 그런 건 훨씬 더 호기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내가 직접 만드는 콘텐츠가 그런 거예요. 내가 팬을 예전에는 쫓아다녔는데 지금은 팬을 내가 있는 공간으로 불러들이죠. 나하고 뭐 팬덤을 만들 때 옛날에 뉴키존더 블럭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잠시 공연했을 때 한 명이 앞서서 죽었어요. 너무나도 많이 다녀갔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일 별로 없죠. 뭐 돔 같은 데가 많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팬이 굳이 그쪽으로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팬이 있는 그 공간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불러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가성성, 분산성 이런 것들이 내가 직접 만든 콘텐츠를 만들어준 거죠. 대한민국은 제가 보기엔 모르겠어요. 다른 어떤 산업군은 모르겠지만 이 콘텐츠 산업에서는 굉장히 호기를 맞은 게 사실이에요. 내 삶에 끼어드는 한류 이건 뭐냐면요.
외국 사람들이 한류 없으면 못 사겠대요. 한류 콘텐츠 없으면 못 사겠대요. 무슨 얘기냐? 아이들을 데려다 줄 때 제가 튀르키예 갔을 때 일이었는데요. 시내버스에서 우리나라 노래가 나와요. 그 신기하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뭐 미국 가수의 노래가 그냥 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버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그냥 단순히 콘텐츠로 그냥 증발돼 버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정서가 이 사람들 사이에 점점 퍼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류 심리와 행성 마지막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출중하고 지적 추구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만드는 영상 하나하나 아니면 음반에 들어가는 콘텐츠 하나하나가 다 지적 소유의 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나도 만들고 내가 만들어서 보여주는 어떤 향유의 공동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발제해주신 우리 최원재 교수님 경원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인으로서 한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본문에 보면은 자기 문화에 대한 제3자적 암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인상적으로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 세션의 마지막 발제, 네 번째 발제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가는 소재,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소재는 지드래곤의 패션 스타일을 중심으로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선 세 분의 발제 자료를 제가 미리 받아서 읽어봤는데요. 네 번째 발제해 주신 세븐플러스 대표이사님이신 이지연 대표님의 본문을 제가 아직 못 봤거든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천천히 준비하시면 네, 마지막 발제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종합 논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합 논평은 20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집중해서 네, 이번 세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주식회사 세븐플러스의 네, 이지연 대표이사님이십니다. 네, 박수로서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실까요? 네. 저는 세븐플러스라는 회사를 한 20년 정도 운영을 하고요. 한류 일만 해왔어요. 그러니까 겨울연가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한국에서 활동하기보다는 주로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2013년도에 동국대에 석사로 입학을 했죠. 그 이유가 사실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할 때 한류 현장이 사실은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대의 문화 산업에 따라서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학교에 오게 됐고 지금 13년 정도 다닌 것 같은데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사실 그 현장에 제가 잘 반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하지만 깨닫는 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G드래곤을 선택한 이유도 마찬가지고 25년도 2월 달에 그때이라는 작품이 저희 회사에 왔어요. 후반 작업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작품을 보면서 G드래곤이 어떤 사람인가 내지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단지 그때에서 나온 그 사람의 어떤 행위나 작품 활동이나 이런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하는 부분 그 작년에 이제 마마에서 마지막 무대 하는 거 보고 이 사람이 이제 아티스트가 되어 가는구나. 기존에도 아티스트라고 얘기했지만 그 문화를 생성하는 사람으로서의 아티스트가 되어 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건 웬걸 아파트가 로제 아파트가 막 울리는데 지금 벌써 1년 지나서 지금은 G드래곤의 시작이 됐죠. 아시다시피
데이지 꽃은 지드래곤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 친구가 지금 이 데이지 꽃을 자기 브랜드로 상징한 지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부터 자기 브랜드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전의 역사와 그 이후의 역사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파고들기 시작을 했고 가장 어려웠던 건 학문적 연구였어요. 이 사람을 현상으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거를 정말 현 시대에 표현 가치가 있는 그 문화 이론을 빗대서 제가 공부를 하자고 하니 사실 상당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찾은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항상 양립하는 문화를 가지고 행위를 하더라. 그런데 계속 실천을 하더라라는 거였고 그 과정 속에서 찾았던 이론들이 몇 가지가 있었고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추천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사실 아직 더 연구를 하는 거고 이거를 박사 논문을 쓰려고 제가 한 거는 아니에요. 저는 사실 학회에서 발표가 오늘 처음이고 사실 심장이 지금 너무 뛰어요. 뛰지만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거를 일단 소논문으로는 무조건 완성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들어주시고 혹평은 좀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중심을 잡은 거는 음악이 아니라 패션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음악 활동으로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저는 사실 한류를 굉장히 오래 일을 해왔지만 음악적으로는 되게 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포커스를 잡고 싶었고 그거를 공부하다 보니 이제 패션 스타일에 대한 부분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걸 키로 잡을까 했을 때 이제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어떤 그 이슈가 되었던 것만을 잡아서 MCM 백팩 사건하고 샤넬 앰버서더에 선정된 것, 그다음에 피스-1을 런칭했던 것, 나이키와 협업, 지금 현재 트렌드세터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2025년도 올해는 가장 화려한 해겠죠. 이 전체를 듣고 요 20년 역사 중에 가장 그래도 현재에 가깝고 가장 이슈가 됐던 것들 공식적으로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명확하게 명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만 찾아서 일단 나열을 해봤어요. 왜냐면 이 외에도 너무 많기 때문에 사진 자료 아니면 행사 뭐 어떤 사건들 이런 부분들을 다 맥락화하니까 그거보다는 외적으로 인정받았던 것들, 승인되었던 거, 용인되었던 거, 이 논문 자료에서 명징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을 일단 우선 추려봤고, 그거에 사실은 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지드래곤이 이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그 동서양과 하이 패션이나 스트리트 패션, 뭐 남성과 여성 젠더를 넘어서는 그런 글로벌 문화 트렌드의 선도자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거를 공간 실천 권력 정체성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학자들 찾기 시작했는데 이 양가성의 대립적인 문화 구도 속에서 어떤 결실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방향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거를 대입시켜서 호미바바와 칸클리니, 보르디에, 스튜어트 홀 이렇게 4명의 학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양가성 때문에 그 호미바바와 칸클리니를 공부를 했죠. 혼종성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너무 많아서 이 연관성이 있는 근대 문화이론을 지금 연구하신 학자들의 것들을 조금씩 찾아와서 보충을 하기 시작했고요. 아직 공부를 하는 중이긴 합니다.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지드래곤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 사람이 왜 글로벌 트렌드인지 글로벌 트렌드의 그 문화 생산을 하는 문화 창조를 하는
그런 그 입지를 갖게 됐는지를 봤을 때 이 양가적인 하위 문화와 상위 문화, 하위 문화와 상위 문화 이 부분들의 이 문화 이론들이 대부분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그 생산자로서 창조자로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그 부분들이 조금씩 다 다른 거였었어요. 뭐 대부분 아시다시피 샤넬이나 나이키나 대표적으로 G드래곤을 상징하는 단어이고 기존에는 사실 K-팝 아티스트였는데 지금은 뭐 K-팝 아티스트뿐만이 아니라 대학에서 카이스트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뭐 올해는 이제 문화훈장도 받았고 뭐 음악에 있어서는 사실 말로 할 것도 없이 너무 많은 상을 수상하고 있고 한국을 대표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한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표하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3집 앨범 같은 경우는 3억 정도의 다운로드 숫자를 지금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 했던 콘서트를 영화화했을 때도 69개 벌써 이미 다 배포가 돼서 상영을 실시했고 아이튠즈에서도 28개국에서 1위를 했고 이런 성적이야 말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하느냐 부분에 대한 것이었어서 이게 그 친구가 이 문화적 생산력에 있어서 이 양가성을 단지 그 하위 문화냐 상위 문화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여기 지금 브루데이 같은 경우를 보시면 그 전혀 어울리지 않는 콘텐츠들을 갖다가 자기화시켜서 새롭게 창출을 하는데 그 창출하는 과정이 어떤 그 물리적 화학적인 그런 방식이 아닌 그대로 본질을 유지하되 그 본질에서 새로운 걸 창출해낸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연구를 했고요. 그 이제 이 부분들을 사례를 들어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MCM 백팩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2009년도 2013년 2009년도에 백팩을 메고 공항에 나타났는데 이 전에는 사실 연예인들이 그 공항을 통해서 해외에 나가서 행사를 하게 되거나 하면 거의 피해서 가는 거였죠. 팬들을 피해서 가거나 보도자료를 피해서 기자를 피해서 가는 상황이었는데 이때부터는 그거에 대한 변화가 생기죠. 왜냐하면 이 친구가 맸던 그 저 백팩이 MCM 가방이 그때는 한국에는 브랜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도 유명 브랜드 중에 하나고 저 백팩 하나로 아시아 시장 전반에 그 이 매출을 상당히 올렸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권력의 이동이라고 해서 이제 이 친구도 소비자였지만 이제 이 친구를 통해서 MCM의 생산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위치가 전복됐다는 거고 그 공항이라는 장소는 실제는 그렇게 피해다는 장소에서 이제 그 공항 패션이라는 단어가 지금 누구에게나 어느 연예인에게나 통하는 것처럼 그 공항 패션 자체를 준비하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이전에 있던 공항의 그 공간적인 이미지가 이제는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의 이미지가 됐고 실제로 문화수익의 장으로서 기능을 하게 됐다는 것. 두 번째, 이거 다 아시는 거겠지만 뭐 G드래곤 하면은 트위드 자켓 하고 나이키 스니커즈겠죠? 대표적으로 뭐 2016년도에 엠버서더가 됐지만 그 이전에도 사실 이 친구는 뭐 샤넬, 지방시 뭐 여러 곳 하고 콜라보도 하고 있었고 뭐 홍보대사도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그거를 집착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쪽에서 뭘 협찬을 받아서라기보다는 자기가 원해서 했던 취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취했던 어떤 문화 코드들이 그 상위 문화거나 하위 문화거나 이런 거를 그 따지지 않고 매칭이 되지 않는 밸런스가 있지 않는 컨텐츠들을 자기화시켜서 했기 때문에 사실 모방과 차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모방이라기보다는 자기만의 색깔로 이 패션 트렌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샤넬을 입는 사람 입장에서는 샤넬을 입고 나이키 운동화를 신지는 않죠. 그때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근데 사실 누구나
샤넬 트레이드를 입고 뭐 나이키를 신든 아니면 뭐 반스의 스니커즈를 신든 그런 어떤 그 일반 대중의 트렌드의 콘텐츠와 그 상위 그룹의 고급 문화가 가지는 콘텐츠의 성격을 같이 취하지는 않는데 같이 취해서 사실은 이 상위 문화와 고급 문화와 하위 문화의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조사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사실은 나이키 신발 너무 비싸지만 대표적으로 기호학적으로 보면은 샤넬과 그 나이키가 갖고 있는 기호학적 의미를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친구의 그런 움직, 그런 행위, 실천 이런 부분들이 문화 코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것. 요거는 이제 대표 다 아시는 상황이지만 여기 지금 2016년입니다. 지드래곤이 가장 작고 아시아 남자로서는 사실 최초였던 거고 앰버서더로 그 임명이 됐던 게 뭐 외적으로 보면 되게 볼품없는 사람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방향성이나 아니면 그 트렌드를 생성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샤넬에서 이 친구를 데려갈 그 앰버서더로 지정할 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MCM 사건이거나 아니면은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그 자기의 컨텐츠를 보여주는 방식에 의해서 생산성이 되게 높아졌기 때문에 샤넬 자체에서 이 사람의 그 외적인 것만 보고 한 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생산의 주체 그 수용자의 입장이 아니라 생산자의 입장이 생산자로서 된 사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샤넬이 되게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고요. 뭐 지금은 사실 샤넬 이외에 다른 데랑도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피스 마이너스 원이라는 자기 브랜드에서 시작됐다는 것. 단지 근데 그냥 어떤 이 지드래곤이 움직이는 어떤 행보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것을 뭘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지만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 철학, 자기 취향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하나로 집대성한 게 사실 피스 마이너스 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전체적인 움직임은 그 과거의 2010년 이전의 행보와 2010년 이후 그리고 2016년 이후에 조금씩 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2010년 전에는 사실 그 빅뱅 활동이 되게 주였고 2010년 이후부터는 탑이나 그 단독 앨범을 내기도 했고 그들끼리의 리그를 시작했다고 보는 거죠. 그 이후에 패션 장르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렇게 브랜드한 거는 다 콜라보한 제품들인데요. 저 위에 있는 저 피는 사실 48,000원이에요. 굉장히 비싼데 모든 제품은 사실 나오자마자 거의 몇 시간 만에 다 완판이 되기 때문에 뭐 지금도 계속 줄 서 있지만 이게 다 내년에는 어떤 제품이 나올지 어떤 행보를 걸어갈지 다들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거는 제가 추가로 더 보여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한 건데 제가 혼종성으로 잡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만을 가지고 이 친구가 어떤 그 패션 행보를 가는 게 아니라 이 명품도 있지만 사실 길거리 스트릿웨어도 있는 상황이고 저 위에 보시면 할머니 옷 같은 뭐 저것도 샤넬이지만 그리고 저 보자기도 그렇고 뭐 이 친구가 하는 전반적인 행위들이 한 가지 문화 코드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샤넬의 지금 앰버서더이면서도 샤넬루라고 비꼬는 듯한 하지만 저걸 비꼰다고 생각하지 않죠 아무도. 지방시의 홍보대사였을 때도 지용시라는 비닐을 따로 제작해서 쓰고 다녔죠. 자기한테 굉장히 집중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역시 잘 알려준 건데 뭐 본인은 인터뷰에서 자기가 체구가 작고 뭐 이래서 여성 옷도 잘 어울린다 라고 하지만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그 샤넬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보시면 이게 샤넬의 대표적인 건데 코코 샤넬이 원래 지금의 그런 그 럭셔리한 브랜드의 최상위가 아니라 원래는 고화였었고 굉장히 힘들게 시작해서 그 이 최상위까지 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만큼 그 코코 샤넬이 걸어왔던 길과 비슷한 행보를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아마 제가 이 다음 연구에서는 그 부분도 연구를 하지 않을까. 그 지드래곤이 사실은 그 코코 샤넬의 그 100년의 역사를 본인도 따라가는 느낌이 이제 들더라고요. 제가 조금씩 공부를 해보니까 문화적으로 되게 열려져 있고 그 어떤 문화에도 편견이 없고 사실은 그 샤넬 자체도 원래 처음부터 상위는 아니었으니까요. 하위 문화였으니까. 이 과정들이 이 사례들을 가지고 크게 네 가지로 그러니까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요. 이 공간이라는 문화 수행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그거에 대한 그 상위 문화와 하위 문화 내지는 하위 패션과 스튜디오를 그 다시 재배치한다거나 재구성한다거나 지금 이제 홀에 가면은 그 이 문화와 문화 간에 섞이면서 한쪽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때 이런 실천적인 과정을 이 사람이 굉장히 잘 수행하고 있더라. 이걸 저희가 그냥 어쩌면 제가 자기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지금 되게 드는 상황인 거고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좀 더 해봐야 되겠죠? 오늘 아마 많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로서는 그 일이 아닌 학교에서 이런 활동에 대해서 부담이 사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할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었던 건 지금 저 위에 보시면 이미지가 4장이 있는데 저 4장이 앨범이거든요. 첫 번째가 2009년도, 두 번째가 2013년도, 세 번째 2017년, 마지막에 이게 작년에 나왔던 올해 나온 거 2025년에 나온 건데 요 순서대로 음반이 나왔던 순서와 패션이 걸었던 순서가 비슷하더라였어요. 이 사람의 성장처럼. 그러니까 이 2010년도, 2013년 이전까지는 거의 그 저항의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제목도 쿠데타죠? 허트브레이커? 그다음에 이제 2017년이 되면 권지용이라는 저 USB 앨범이 나옵니다. 저 때만 해도 한국의 어떤 그 차트 문화가 뭐 한국 차트가 다 그 이게 정착이 된 게 사실은 해외로 된 게 2020년 거의 정착이 됐으니까 2017년이면 아직 그 해외 차트가 되지 않았을 때였었고 한국에서의 저런 그 공식적인 앨범이 아닌 그 락이 걸려 있지 않은 USB를 통해서 숫자화 시킨다는 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저런 그 유통시장에서의 판매 포맷을 바꿨다는 것 자체 이런 시도들은 권지용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저 USB의 이름은 저 앨범의 그 이름이 권지용이었죠. 자기 이름을 밖으로 드러내놓고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실제적으로 2010년 이전에는 뭐 YG 생활이었고 그 이전에 SM 생활이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보다 누군가 위해서 하는 수동적인 생활이 더 많았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자기 한 2017년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거의 자기 아이덴티티에 대한 어떤 그 그러니까 그 자리 잡는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고 이 이후부터 거의 10년 동안 음반 안 내죠. 그리고 이제 음반 낸 상황에서는 이 모든 거를 다 뛰어넘고 음반 제목이 위버메이시였어요. 니체의 초인이라고 본인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결국에 자기가 이 경계를 다 거쳐서 성장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패션의 행보도 거의 비슷한 추이를 가고 있더라. 이 부분이 사실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음악에 관련된 부분도 너무 방대하고 패션에 관련된 부분도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추려서 지금 추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결국에는 제가 결정적으로 이 컨텐츠를 하면서 느낀 건 저희가 한류 시장에서 일을 하면
정말 신속하게 정말 밤낮 없이 지금 25년째 제가 일을 하는데 거의 변함없이 계속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시절이 좋아졌으니까 AI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 기획은 사람이 하는 거고 지금 전시 문화가 시작됐거든요. 올해 전시 물론 한 3년 전부터 시작은 됐지만 좀 전에 대구대 선생님이 발표하셨는데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팀랩 저도 가봤는데 실제로 그 한류 쪽에서의 컨텐츠의 이름을 명명할 때는 기존의 일반 컨텐츠와는 다르게 명명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이 지드래곤뿐만이 아니라 이 제3공간이라는 그 어떤 한국만의 특성을 가진 그런 그 트렌드를 만드는 방식은 전 세계에 없을 것 같아요. 일도 사실 되게 잘하고 뭐 기획력도 상당히 좋고 공부를 하지도 않는데 요즘 친구들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원래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자질, 여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을 연구하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한류를 연구할. 네.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거 정리한 거랑 지금 이미 쓰고 있는 자료를 AI한테 넣었더니 너무 많은 한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살짝 두렵긴 하지만 쓴 말씀 많이 해주시고 이 논문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신뢰가 많았습니다. 네, 문화의 존중성을 지드래곤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시고 있는 연구의 과정을 해주신 이지연 대표님께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곧 이어서 바로 시간관계상 종합 논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 분을 모시고 종합 논평을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세 분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제가 소개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김인호 교수님, 윤여광 대표님, 그리고 김성수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전체적으로 지체가 되어서 짧게 종합 논평 부탁드리고요. 제가 소개를 드린 다음에 이어서 바로 세 분께서 종합 논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바로 저 옆에 계신 분은 경성대학교 글로컬 문화학부의 김민호 교수님이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계신 분께서는 스포츠조선 콘텐츠 유통 본부장님을 역임하셨고요. 경희대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신 윤여광 대표 이사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에서 강의하고 계신 김성수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희경 선생님 발표에 이제 토론을 맡게 됐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정말 이 수업이 개설이 된다, 그러면 저는 바로 이제 수강 신청을 하고 싶을 것 같고, 할 것 같고, 근데 워낙 많은 이제 수강 신청하기 힘든 과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강 신청을 정말 빠르게 해서 했다. 그럼 수업을 듣고 나서 그거가 한 가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을 들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까? 즉 제가 학생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 학점에 목을 매는 요즘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고 어떤 기준으로 내가 받으면 A+를 받을 수 있는 거지에 대한 평가 기준을 궁금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 수업을 개설했을 때 어떠한 방식의 평가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 이거는 곧 아마 재미가 하나의 학문으로서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지금의 이제 그런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셨지만 이게 하나의 인문학 맥락에서 학으로서 방법론으로서 이게 어떠한 방식인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학생들이 이 수업에서 재미를 느끼고 즐겁게 수업을 하는 것과 그 친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떤 학습력, 어떻게 무엇을 학습하고 무엇을 성장하고 선생님이 요구하신 학습 목표는 무엇일까? 이게 조금 그 커리큘럼 안에서 좀 궁금한 부분이었고요. 또 두 번째로 좀 궁금했던 부분들은 이제
중간에 이제 커리큘럼 그 주차별 과목 안에서 이제 재미에 대한 어떤 이데올로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리터러시 측면이 있는데 사실 재미의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 미디어 리터러시나 기본 이제 리터러시가 있는데 이게 추구하는 게 어떤 이 재미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비판적으로 다룬다라는 것이 그 컨텐츠 자체의 어떤 구조 아니면 뭐 욕망 혹은 기술, 서사 이러한 어떠한 맥락에서의 이걸 종합적으로 다룬다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리터러시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재미를 추구하려고 하는 건가? 그랬을 때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맥락에서의 재미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즉 보편적 측면에서의 재미로서의 이 분석 틀이 자칫 갈 수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하나 두 번째로 좀 생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선생님 이제 강의를 발표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놀이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이제 까이와나 이제 그 호모 루덴스나 이런 걸 들었을 때 놀이는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재미라고 하는 것이 그런 행위의 과정 혹은 행위를 하게 되는 그 시작 모티베이션 이라는 측면 안에서 그 행위를 하게끔 하는 그 모티베이션이 되게 중요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재미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느껴지는 측면이 강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재미라고 하는 거는 컨텐츠인가 아니면은 이런 행위력인가에 대한 것도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증이 되게 생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끊임없이 진짜 매 학기 동일한 교과목을 별로 강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문화 콘텐츠 관련된 맥락 안에서 선생님이 오늘 제안해 주신 부분들은 정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고 좀 논의가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관 대표님께서 흥미로운 주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매체 미학에 좀 관심이 많고요. 미학적 측면에서 우리 선생님 그 논문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어뮤즈먼트라는 개념이 참 모호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엔조이라는 부분과 어뮤즈먼트라는 부분과 엔터테인먼트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참 그 충의를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즐거움의 정서를 엔터테인먼트와 구별해서 어뮤즈먼트를 새롭게 정의하면서 칙센트하이머의 몰입과 하이즈머의 놀이를 인용을 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즐거움은 엔조이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라는 것은 산업적인 측면이 갭이 된 것을 저는 이제 엔터테인먼트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경험제적인 속성으로서의 어뮤즈먼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 제시한 아르테 뮤지엄의 그 숭고음이라든가 플래닛 도쿄의 정화의식은 단순한 어뮤즈먼트, 즐거움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경외감이라든가 미적 카타르시스까지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뮤즈먼트라는 다른 단일 용어로 일반화하는 것은 개념의 하향 평균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저는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뮤즈먼트의 내부의 층위를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신체적 반응에 의한 감각적인 쾌락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상호작용을 통한 유희적 즐거움 그리고 숭고미를 통한 존재론적 경외까지 조금 세분화하면 논문의 심도가 더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한계 부분인데요. 매체의 특수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팀랩의 그 인터랙티브와 그 아르테 뮤지엄의 아나몬픽 기법을 비교하셨는데 기술적 장치가 은폐된다. 그래서 볼터와 그루신의 투명성의 비맥의 이론을 적용을 하셨어요.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현장에서 미디어의 불투명성, 즉 매개의 존재를 끊임없이 인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미디어시와 미디어시가 끊임없이 양립하고 우리는 그 세계에 들어가면서 나는 지금 불투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인미디어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스스로 인식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계 시스템에 의한 그런 것보다는 스스로 인식이
내가 지금 몰입의 공간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술의 불안정 속에서도 불구하고 수용자가 의도적으로 불신을 유예하면서 몰입을 선택하는 심리적 기제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체 미학적으로는 비매개뿐만 아니라 매체 자체를 즐기는 하이퍼매개, 하이퍼미디어시 부분이 좀 더 강조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공감각이라는 측면을 자주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감각 참 정의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공감각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은 이제 그 매체미학자죠. 그 맥루언의 공감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각의 패권화를 경계하는 의미에서 공감각을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처럼 시각과 청각에 오리엔트된 것을 어떻게 하면 오감을 활성화해서 촉각화할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맥루언의 촉각화는 이 촉각이 아니라서 공감각의 활성화된 상태를 촉각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감의 활성화로 수용 감각 비율을 재조정하는 거죠. 시각의 지금까지 70년 80이었다면 어떻게 하면 후각과 촉각과 미각을 다 활성화시켜서 공감각을 이룰 것인가. 그런데 지금 제가 두 개의 사례를 봤을 때는 그것 또한 시각, 물론 촉각 부분이 있고 후각 부분도 갭이 됐지만 여전히 시각의 패권화를 넘어서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르테 뮤지엄의 향기가 어떻게 시각적 이미지를 물리적 실체로 변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플래닛 도쿄의 물의 촉각이 어떻게 청각적 리듬으로 치환되는지에 대한 감각 간의 상호작용이 논문에서 좀 더 개비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수용자의 능동성 비판인데요. 논문은 관람객을 능동적 주체로 격상시키지만 사실 몰입형 전시에서는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내가 인식을 하고 내가 일부러 빠져드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반조적 몰입, 제가 정물관을 보는 것처럼 반조적 몰입이 강한데 이렇게 몰입형 콘센트도 어찌 보면 반조형 몰입이 아닐 것인가. 내가 직접 체험을 통해서 느끼는 것보다는 반조형, 정물하는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랑시에르의 기술이 제공하는 스펙터클에 압도하는 수동적 몰입과 자신의 감각을 재조작하는 능동적 전유 사이의 긴장감이 논문에 좀 더 스며들었으면 됐을까 짧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글로벌 장애 산업 연구센터 연구위원이시기도 하신 김성수 교수님의 소감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논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류를 공부했는데 좀 한류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여전히 공부를 많이 해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나름 새로운 시각의 어떤 내용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소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류가 세계적으로 최근에 더 유명해졌잖아요. 한국의 전통 문화도 그렇고 K컬처에 대한 관심도 그렇고 한국에 대한 지식 관련 내용이 세계적으로 아주 최근에 박물관도 드디어 터지고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신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한국산 K 콘텐츠는 아니지만 K-팝 대문이나 콘텐츠 같은 그런 상품들이 나오면서 한국하고 한국에 관련된 지식이 세계인들한테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한국이 어떤 나라나 이런 걸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한국 사람들이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좀 지식적이고 마음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독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도 관심을 두시고 이렇게 작성하신 것 같은데요. 진짜 말씀대로 정말 흐름이나 또 파도뿐만 아니라 다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그런 내용이 그래서 이 발표 논문은 이제 이런 현상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본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다만 이제 아직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고 이제 아이디어만 가지고 이제 쓰신 것 같은데 많은 진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발표를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논평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5가지 정도 생각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류를 이제 K 문화 콘텐츠고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건 안 되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가 굉장히 멋있게 막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 파리 거기 어디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현상인데 글로벌한 보편적인 현상인데 이걸 한국적인 굉장히 특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두 번째는 한국학하고 이렇게 문화 콘텐츠학을 연결하시는데 한국학을 뭐 잘은 모릅니다만 기본적으로 한국이라는 대상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변화됐는지 한국의 특성이 뭔지 이런 거 연구하는 게 한국이잖아요. 문화 콘텐츠 학이 이제 결국에는 그런 거랑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만, 근데 여기 글에 보면 관찰력에 따른 심리의 결과가 나중에 무형 문화 유산이 됩니다. 좀 이렇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관찰력에 따른 심리의 결과 정확하게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나중에 정말 시간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용이 이렇게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세 번째로 결국 그런 부분인데 자기 분산성이라는 인간의 가상성이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의 가상성이라는 게 이게 좀 설명이 좀 더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발표도 그렇고 그래도 그렇고 너무 짧게 설명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기가 어렵다. 네 번째는 지금의 영상 기술이 포스트 휴머를 탄생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스트 휴머는 기계와 결합한 트랜스 휴머니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존의 전통적인 휴머니즘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형태의 휴머니즘으로서의 포스트 휴머니를 얘기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영상 기술을 얘기하시면 디지털 버추얼 휴머니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 포스트 휴머하고 좀 다르면서도 연결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무슨 맥락으로 영상 기술과 포스트 휴머를 연결시키는지 좀 설명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확장 형식 XR 얘기하셨는데요. XR 기조가 자신들만의 색깔을 이렇게 XR만 아니고도 여러 가지로도 사실 그게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XR이 아닌데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XR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한류는 지금 이제 그 드라마고 뭐 영화, 음악 이런 쪽으로 지금 뭐 이미 굉장히 굳이 XR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전 세계적인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향후에는 XR이 훌륭한 뭐 도움이 되겠죠. 도구가 되겠죠.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걸 좀 자세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지금은 아직은 너무 초기 단계로 생각이 됩니다만 더 이렇게 확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종합 녹취를 해주신 세 분께 한 번 더 마지막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분의 발제 수고하셨고요. 네, 세 분의 종합 논평도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요, 이것으로 기획 세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들의 연구가 더 확장되고 깊이를 더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